안녕하세요. 이렇다 12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네, 늘 나오시는 찬이쌤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이쌤입니다. 오늘 많이 더워졌네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이유님? 네, 저는 뭐 업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육아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잘 지내고 되게 있습니다. 피곤하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무급 돌봄 노동 종사자. 네. 경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참 매워. 오늘 또 정치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까지 선거제도 패스트 트랙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요. 어제 바른미래당이 결정적인 결론을 지을 의총을 했습니다. 근데 의총 와중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바른미래당 의총을 하는 와중에 어떤 신문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과 합의된 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총 결과에 따라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정도만 인터뷰했어도 되는데 지금 바미당 안에서는 의원들끼리 갑론을박하면서 간신히 조율하고 있는 와중에 합의된 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지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판을 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해찬 대표는 또 우리가 240석? 그리고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비례대표 안 하겠다는 거죠. 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의 선거제도 개혁 운동의 맥락을 쭉 살펴봤을 때 늘 민주당 때문에 꼬였었거든요. 근데 이번 막판까지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 근데 좀 전에 오늘 오찬에서 여야 3당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소식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공수처 관련해가지고 합의되면 이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은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하여튼 오늘이 관건입니다. 네,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는 역시 옛날 유명한 명언이 생각나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다. 네,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선생님 그것도 별말도 아닌데 또 엄청 또 명언인 것처럼 얘기하는. 아니 명언은 오래갑니다.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길게 얘기할 게 없고 역시 그랬군. 찬희 선생님 때문에 제가 웃어봅니다. 어제는 정말 너무 잠도 안 올 정도로 너무 지금 열이 나와 계신 것 같아요. 아이스 커피까지 만들어드렸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있었는데요. 쭉 들이키세요. 열을 식히고 식히시면서 목소리 나긋나긋하신 아이유님 오셨으니까 좀 기분을 가라앉히고 봄날과 같은 목소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 봄날 또다시 우리는 기본소득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기본소득 관련해서 아이유님 어떤 주제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기본소득을 다른 정책 대안들과 비교하는 연속 기획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른 정책 대안들 그렇다면은 무슨 일자리나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한번 일별해 보겠습니다. 그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들로는 먼저 기본자본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 재산이나 기본 자산, 사회적 지분급여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일방 한 방에 딱 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음해소득세라든지 EITC를 비롯한 각종 임금 보조금, 그다음에 일자리 보장,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 사회보험, 자산조사복지급여, 식량보조와 바우처, 그다음에 노동연계복지가 있죠. 워크페어, 그리고 세금공제, 유니버설 크레딧, 사적자산 등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네요. 아이유님이 이렇게 나열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방송을 하면서 조금씩은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은 기본소득 주장과 좀 대립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것은 기본소득 운동하는 사람들도 지지하고 있는 대안들도 섞여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보완 작용들을 하는지 같이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제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노동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 사회보험은 기본소득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는 정책들로 평가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을 비롯한 자산조사 복지급여와 사적 자선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유니버설 크레딧을 비롯한 자산조사 복지급여의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이렇다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다룬 바가 있죠. 95회도 그렇고 119회 2부도 그랬습니다. 아이유님께서 다뤄주셨던 그 또 되게 깊이 다뤘었던 주제들이어서 네네. 그 주제들은 제외를 하고 오늘은 어떤 대안들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속기획의 첫 번째로 네. 기본소득을 EITC를 비롯한 각종 임금 보조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편은 이렇다 102회 근로장려금 확대, 소득주도 성장과 빈곤해소의 기능가의 후속편의 성격도 지닙니다. 네.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교육을 갔었어요. 주민교육을 갔었는데 요즘 선거제도 개혁 때문에 기본소득을 까맣게 잊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어르신이 교육생 워낙 직원 교육이었었어요. 공무원 교육인데 어르신이 오셨어요. 주민인데 본인이 기촌을 해서 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은데 교육 기회가 없어서 자기가 찾아서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전직이 모셨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그 재직 시절에 되게 많은 돈을 연금을 넣으셨대요. 그래서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월 500씩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자들이 연금 많죠. 네.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월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가. 본인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행복지수도 없죠. 그러니까 금액도 많지만 여하튼 지금 일하지 않아도 매번 고정적으로 급여가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죠. 아, 나도 기본소득 받고 싶다. 그분은 이제 사회보험을 받으시는 건데. 그 사람 사회보험인데 사회보험 수준으로 이제 기본소득이 발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했었죠 어제. 예, 그래서 잠깐 기본소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었는데 잊고 살다가 공무원이 아닌 받았나? 네. 나도 공무원처럼 네네.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받고 싶다. 네, 그렇죠. 그럼 삶의 질이 정말 좋겠구나. 심지어 피부도 좋으시더라고요. 아주 얼굴도 환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다를 꼬박꼬박 듣고 계신 열혈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미 이렇다 102회를 들으셨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렇다 102회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리와 또 내용 정리에 또 대가이신 찬희쌤님이 찬희쌤님이 정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들으니까 네.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막 사실이 아니니까 좀 강조하는 거 있잖아. 아니 사실이에요. 네, 일단 뭐 102회 내용도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102회 정리하기 전에 네. EITC란 말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EITC가 뭔지 조금만 설명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전년도 소득액이 특정 액수 이하인 사람들에게 즉 소득이 작년도 소득이 좀 적은 사람들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한국판은 이제 근로장려금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곤혹을 치른 이후에 꺼내든 카드가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 확대 정책이었거든요.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근로장려금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정 구간까지는 근로소득액이 증가할수록 현금으로 주는 액수도 증가해요. 이거는 이제 점증 구간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는 계속 더 소득이 늘어나도 주는 액수가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체 구간. 그 다음은 소득액이 늘어나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EITC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간. 예, 그래서 점감 구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점증 구간에서는 일을 더할수록 돈을 더 주기 때문에 점증 구간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의욕을 더 고취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취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복지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EITC는 그 정도 설명하고요. 네. 이렇다 102회에서는 이제 삐딱이님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미국 EITC하고 한국판인 근로장려금 이 두 개를 이제 심층 분석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결론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EITC는 저임금 노동시장의 재생산 기제로 기능한다. 즉 저임금 노동시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조세 귀착을 고려할 때 EITC 수급액의 약 36%가 고용주에게 기속된다. 즉 정부가 EITC를 노동자에게 100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100 중에 36은 결국 고용주에게 귀착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 그런가요? 예. 세 번째로는 이제 임금 보조금으로 기능하니까 고용주가 줘야 될 돈을 정부가 대신 일부 주고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만 원 중에 36만 원은 고용주가 내야 될 돈을 정부가 대신 주고 있는 거죠. 그럼 고용주에게도 36%의 돈은 간셈이다 이거죠. 예. 그게 EITC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EITC 수급자들의 경우 저학력일수록 임금 하락 비율이 더 크다. EITC로 중매해서 임금 하락 비율이 더 크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EITC 비수급자,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 가지 조건상, 뭐 재산 조건, 소득 조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임금이 동반 저하되게 된다는 거. EITC도 못하는데 네. EITC의 제도로 인해서 EITC가 임금 보조금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임금 저하의 효과를 같이 본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급 대상자와 규모 면에서 EITC가 아주 확대되고 있는데도 그 확대되고 있는 나라 어디죠? 미국이죠. 네. 미국의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최고 수준이다. 선진국 중에서는 1위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고요. 마지막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은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죠. 하고 최저임금 소득의 중간 지점에 있는 그런 계층의 빈곤을 고착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평생 기초수급자에 있듯이 네. EITC 수급자도 항상 최저임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딱 중간에 있도록 계급을 고착화하는 그런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확대는 환영할 일이 아니라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그때 삐딱이님이 강력하게 경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근로장려금 제도 관련해서 우리 이렇다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었고 네. 그래서 그때 대안을 얘기할 때 EITC나 근로장려금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인 소득 이전, 즉 기본소득에서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지난 102회에 이어서 이번 129회는 어떤 얘기로 발전시켜 볼까요? 네, 이렇다 129회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확대 추진 과정이나 계획을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하고요. 다음으로 EITC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와 초당적인 지지를 확인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차원에서 EITC를 비롯한 고용보조금을 기본소득과 비교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EITC를 비롯한 임금보조금보다 우월한 이유를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다 출연하시는 우리 정치경제연구소 대한 연구자분들이 아주 고무적으로 두 가지식으로 쫙 정리를 해주시는 그렇죠.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저는 너무 좋아요. 진행할 때. 이렇게 네 가지 하는군. 예.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예 처음에 딱 들으면 네. 이걸 내가 오늘 계속 들을지 말지 이게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포기자를 빨리 만드는 건가요? 그럼요. 예. 오늘 내가 너무 이해 못할 얘기야 그럼 딱 끄면 되고. 두 가지 주제부터 못 알아듣겠어. 네. 아니면 두 가지씩 듣고서 되게 궁금해질 수도 있잖아. 아니 이건 뭐지? 막 이러면서 더 듣고 싶게 만드는. 네. 그런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눌지 두 가지식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먼저 우리나라 근로장려금 확대 추진 과정 그리고 또 그 계획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노동의욕 고취와 소득 지원을 위해서 2006년 말에 조세특례 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어서 수급자의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었는데요. 최초 시행 당시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700만 원 미만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연소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11년에는 부양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 및 일부 사업 소득자 보험 설계사나 방문 판매원으로 이제 대상자가 확대됐고요. 2012년에는 60세 이상 단독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저소득 자영업자 전체가 포함되었고요. 2017년에는 단독 가구의 수급 연령이 40세 이상으로 2018년부터는 다시 30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점점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은 가구 수로 보면은 2012년에 78만 3,400여 가구에서 2017년에는 169만 3,600여 가구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총수로 보면 숫자는 가구로 보면 굉장히 많네요. 네, 금액으로 보면 또 같은 기간에 5,618억 원에서 1조 2,808억 원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이유님이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획 과정을.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하면 뭐 총 수급 가구도 많고 총액도 1조 2,808억 원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도 근로장려금 받아봤잖아요. 1년에 한 번 주잖아요, 한 번. 한 번. 저 100 얼마 받았어요. 근데 그거 많이 받은 겁니다, 그것도. 예, 저 한 140만 원 받았는데 그냥 아싸 140만 원 이걸로 놀러 가야지 이러지. 이게 나의 뭐 노동의 뭐 질의 변화랄지 뭐 생활 수준이 변화된달지 뭐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체험담이 나와주니까 그냥 모습 꺾어 박네요. 네. 아니 저 그렇습니다, 진짜. 예. 아까 찬희 쌤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곤혹을 치른 다음에 새로 꺼내든 카드가 근로장려금 확대 강화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현 정부 들어서도 확대 기조는 계속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확대 기조를 한번 보시면 2018년 7월 18일 정부가 이제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 2019년부터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면에서 다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일단 연령도 확대하고 재산 요건도 완화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고 그러면 당연히 타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연령 제한은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과거의 수급 자격에서 제외됐거든요. 네. 요게 아예 폐지돼 버립니다. 아, 폐지되나요? 네. 그러니까 네.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받는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재산의 경우에는 가구 재산으로 볼 때 1억 4천만 원 미만이었던 게 재산 요건이었는데 네네. 이게 2억 미만으로 이제 완화된 거죠. 맞아요. 서울 지역의 전세가 엄청 비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재산 요건은 좀 계산법이 좀 복잡합니다. 네. 복지부 들어가 보면 뭐 이것저것 자동차도 넣고 뭐 월세도 넣고 막 넣으면 이제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재산 중에 네. 가장 큰 재산을 범위를 차지하는 게 집이니까. 그렇죠. 집이 있으면 확 네네. 들어가죠. 이제 소득 요건이 있는데요. 소득 요건은 이제 단독 가구가 있고 네. 호벌이 가구 이제 부부 중에서 한 명이 버는 거고 네. 맞벌이 가구 별로 원래 각각 1,300만 원, 2,100만 원, 2,500만 원 이 미만으로 그 이하로 번 사람만 받았는데 네. 요거를 다 높였어요. 그래서 2,000, 3,000, 3,600으로 대폭 높였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결국 소득 요건의 완화다. 그럼 지원액도 드나요? 당연히 들죠. 예, 그래서 최대 지원액은 단독 가구는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호벌이 가구는 200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에서 300으로 다 인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최대 지급액 구간도 이제 늘어나는데요. 최대 지급액 구간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EITC는 소득액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늘어나는 점증 구간이 있고 네. 소득이 늘어나도 그대로인 평탄 구간이 있고 네. 소득이 늘어났을 때 오히려 줄어드는 이제 뒷부분에 점간 구간이 있는데 네. 이 평탄 구간이 이제 제일 많이 주는 최대 지급액 구간이 되겠죠. 네. 이 평탄 구간이 늘어납니다. 어허. 네, 단독 가구는 600만 원, 소득 600만 원에서 900만 원 구간이 평탄 구간이었는데 네. 400에서 900만 원으로 그러니까 평탄 구간이 좀 빨리 발생하는 거죠. 네. 빨리 가파르게 오르는 거죠. 호벌이 가구는 900에서 1200에다가 700에서 1400 왼쪽 오른쪽 다 늘어났습니다. 아, 그러네요. 좀 더 지속되고 좀 더 가파르게 오르고 맞벌이 가구는 1000, 1300만 원에서 800, 1700으로 역시 왼쪽 오른쪽을 확 끌어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연령 기준 없애고 재산과 소득 기준을 높이고 지원액을 키웠다면 근로장려금 총 지원액도 큰 폭으로 늘어났을 것 네, 같은데요. 아까 우리 아이유님이 1조 2,800억 원 정도로 늘어나는 얘기를 하셨죠. 네. 요거를 또 늘려서 2019년부터는 올해부터는 네. 334만 가구 3.8조 원으로 3배 정도를
느릴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이제 지급해 봐야겠지만.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한국판 EITC 제도, 즉 근로장려금이 대폭으로 확대 강화된다는 건 그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선호하는 정책이라는 뜻으로 제가 읽히는데요. 그렇죠. 일단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죠. 왜 EITC는 정당을 불문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얻는가 하는 거죠. 초당적 지지. 우리가 좀 듣기 어려운 건데. 네, 맞아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먼저 미국에서 EITC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EITC가 일을 하는 빈민들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일을 한다. 네, 이것이 EITC가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공공부조보다 사람들 사이에 훨씬 더 폭넓은 호소력을 가지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미국 복지 제도에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적은 제도가 바로 EITC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EITC는 노동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빈곤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또 EITC는 실업자들이 일을 구하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렇죠. 일을 구하면 또 얹어주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주요 특징들의 결합이 EITC를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석은 아유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죠. 그 사람들의 이렇게 초당적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따져봐야 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 초당적 지지를 하시는 분들의 이 정리된 이 내용이 별로 이제 당사자로서 공감이 안 될 것 같은 얘기입니다. 네, 계속. 아이유하고 이제 절교하려고 그랬죠.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은. 네, 이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노동의 보상을 제공한다. 영어로 하면 make work pay라고 하는 것과 좀 잘 들어 맞는다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make work pay. 네. work이 pay하도록 만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동 빈곤층을 줄인다. 그리고 뭐 우리말로 하자면 뭐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든지 뭐 생산적인 복지,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등의 표현들과 잘 대응되는, 뭐 정확히 얘기하자면 잘 대응된다고 여겨지는 제도가 바로 EITC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 EITC가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일을 전제로 보상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노동하지 맞습니다. 않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에게 그 복지 비용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초당적 지지에서 지금 기분이 약간 확상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회가요. 그 모토가 뭐냐면은 일 잘하는 국회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 잘하는 것까지 바라지 않는다. 일을 하셔라 제발. 자지 말고. 일을 하세요. 총회 좀 참석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그 세금 받아가면서 참 갑자기 또 열이 받으려고 하는데 여하튼 이제 미국 얘기니까 네. 미국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흔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 노래 있을 수 있네. 있어요? 네. 진짜? 있었어요. 예, 가사도 생각이 납니다. 네. 아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공공부조가 놀고 먹는 사람을 양산한다는 어떤 고전적인 편견을 갖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빈민층을 도와야 한다는 노동윤리가 결합이 돼서 EITC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낳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의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국도 노동윤리 하면은 빠지지 않잖아요.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같은 거 얘기하면 가끔 어르신들 중에서 네. 그런 걸 받는 거를 매우 수치스러워하거나 네. 굉장히 죄스러워하거나 네. 국가에게 내가 이렇게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되지 이렇게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노동윤리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경우인데 네. 그런 대중적 기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노동윤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로 이제 대중적 기풍이 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EITC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정부가 네. 그 2005년 이후로 몇 번이 바뀌었잖아요. 네, EITC는 계속 확대돼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EITC를 계속 확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당적인 거 보이시죠 지금? 네. 주류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시장에 맞서는 것이다.
반시장적인 것이다. 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EITC는요 대부분 찬성해요. 뭐 김남년 교수라든가 등등 대부분 찬성하고요. 김남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또 증세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건 보통 진보 진영인데 네. 진보 진영 학자들 중에서도 EITC 확대를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정세은 교수 같은 분들이 많이 지지하죠. 심지어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도 여기까지 우리가 똑같죠? 네. 이와 동시에 EITC를 확대에 찬성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EITC 확대 우려를 포함하거나 네네. 비판적인 입장은 우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을 포함해서 진보 진영에서도 소수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어떤 소외감 같이까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상 EITC 제도 자체에 대해서 뭐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판적이진 않지만 이 EITC 제도가 그렇게 환영받을 일인가 싶은 생각은 드는 거예요. 당사자로서는 이 EITC 제도가 뭐 이걸 포함해서 어떤 정책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정책이 정말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자칫 대결 구도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다른 제도들과 기본소득을 우리가 이제 좀 비교해 보는 시간이니까요. EITC가 오르냐, 기본소득이 오르냐 이렇게 좀 비교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님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예. 네, 지금부터 다양한 차원에서 EITC를 비롯한 임금 보조금과 기본소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교의 기본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보통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분석할 때 기본소득과 무복지 상태를 비교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 무복지 상태는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현재의 선별소득 보장 또는 뭐 조건적 소득 보장과 비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EITC의 장단점을 분석할 때 EITC나 뭐 이제 임금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와 비교하게 되면은 사실 EITC가 갖는 좀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할 수도 있죠. 따라서 EITC를 분석할 때에도 이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상태와 비교하는 것이 더 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최근에 기본소득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짜 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 할 거다. 이건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하면 기본소득을 주면 노동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아무것도 안 받을 때와 기본소득을 받을 때를 상정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뭔가 돈이 생기면 일을 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가상의 비교잖아요. 예. 전혀 복지제도가 없는 무복지 상태의 세상은 없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안 받는 것과 조금이라도 받는 걸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받을 때 당연히 노동공급량의 총량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자산조사를 해서 하는 지금 선별급여,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EITC라든가 이거하고 이제 기본소득을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게 해야 기본소득에 대해서건 EITC에 대해서건 정당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받는 상태하고 자꾸 비교해서 가상적인 그런 어떤 대조를 설정하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서 싹 비우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역시 아유님이다 싶은 게 우리 그렇게 간단하게 뭐 아니면 도식으로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데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비교의 기본 전제를 이렇게 깔아주시니까 예,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EITC를 지지하는 논거가 일을 하게 만드는 복지라는 것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하게 만드는가의 측면에서 EITC와 기본소득을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임금 효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EITC 제도 자체가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 EITC가 실제로 노동 참여를 늘렸는지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EITC 받고 나서 노동금 늘리셨어요? 전혀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셨잖아, 지금. 그 정도 금액 뭐 그거 받아가지고 뭐 제가 노동을 더 열심히 해서 근로장려금 더 많이 받아야지. 조금 더 늘리면 얼마나 더 받을까? 그 누가 계산하고 있어? 계산 안 해요. 그냥 아싸 운 좋게 올해는 받았군 막 이러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
참여를 하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보통 그 노동경제학에서는 extensive margi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EITC가 노동 공급량을 늘리기는 했지만 intensive margin 이것은 이제 노동시장에 참가할 경우에 얼마나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참가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하는지 면에서는 노동 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 그러니까 노동 공급을 안 하다가 노동시장에 들어있지 않다가 EITC를 받고 나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늘었는데 예, EITC 제도 때문에 새로 진입한 사람들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EITC를 받았다고 해서 일을 늘린 게 아니고 오히려 일이 줄었다 이 얘기죠. 줄이진 않으셨죠 그때? 그건 전 상관없어요. 전혀 별개의 변수죠. 별개의 변수죠. 뭐 일해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냐 없냐 달려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간별로 살펴보자면 점증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에서는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소득 효과에서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이건 또 뭘까요? 아, 네, 여기 이제 신고전파 여가 노동 선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 나 지금 잠깐 생각하는 동안에 신고전파 여가 노동 선택 모형. 그러니까 여가와 노동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노동 공급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특정 정책의 노동 공급 효과를 분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예를 들면 세율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적게 일하게 되는 효과를 이제 식별하는 게 대체 효과가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대체 효과에 따르자면 근로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복지급여가 감소하는 비율이 만약에 더 커지면은 사람들이 적게 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급여 감소율 개념으로 또 얘기가 되는 것이고 노동과 여가를 서로 대체하는 문제가 대체 효과군요. 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을 보통 이제 비노동소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비노동소득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여가 시간을 더 많이 늘리려고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노동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식별하기 위한 효과가 바로 소득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실증적으로 볼 때 점증 구간에서는 아까 전에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일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량을 늘리게 됩니다. 만일 더 노동을 할수록 소득이 더 늘어나니까. 네, 그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하지 않던 사람도 새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하던 사람도 좀 더 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기존의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extensive margin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점중 구간이라는 게 노동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EITC 지급액도 점점 증가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노동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거고 하지만 주로 노동시장 밖에 있다가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EITC 지급액이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평탄 구간과 소득이 늘어날수록 EITC 지급액이 줄어드는 점간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죠? 저는 아무래도 노동 유인이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맞습니다. 예, 평탄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는 작용하지가 않죠. 대신에 소득 효과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EITC 제도가 없을 때랑 생겼을 때 비교하면은 이제 일정액이 지급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가를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소득 효과가 되죠. 주로 작용하고 있군요. 네, 점감 구간에서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모두 노동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받게 되는 금액도 이제 조금 줄어들게 되니까 대체 효과도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구간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extensive margin 면에서는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지만 intensive margin 면에서는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관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유님이 그 점증, 그다음 평탄, 점간 구간이 구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요건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맞벌이 가구냐, 호벌이 가구냐, 단독 가구냐에 따라서 구간 설정이 아까 다 다르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점증이고 어디가 평탄이고. 그래서 이게 뭔가 가구별 특성에 따른 노동 공급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무슨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이것도 사실 그 예전에 삐딱이님 했을 때 이렇다 해서도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부모 가구, 특히 여성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무래도 EITC가 있으니까 그렇죠. 새로 신규로 참여하게 되고 일 안 하다가 일을 하게 되고 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차 소득자 주로 여성이 그런 경우들이 많죠. 2차 소득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복지정책 효과를 노동공급을 늘리냐 이런 관점에서만 파악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정말 저는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의 편향된 사고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 더 일시키려고 막 이렇게 아니, 짜내는 거죠 사실. 쥐어짜는 그런 관점 더 일해라 더 일해라 너희들은 나태 너희들은 일을 안 해 이런 식의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쥐어짜서 더 일을 시킬 노동 공급량을 늘릴 것이냐 막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아유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차별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에는 노동공급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부모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노동을 더 하게 되면은 가정에 더 육아에 더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2차 소득자가 노동 시간을 좀 줄인다, 노동을 공급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육아를 더 한다는 거죠. 육아에 더 신경 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맞벌이 가구와 이 한부모 가구의 어떤 이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더 어려워지거나 삶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식의 방향으로 기능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소득층을 어떻게든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일을 더 하게 만들까 하는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 같아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죠. 그래서 또 EITC의 노동 공급 효과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좀 최근의 연구이긴 한데요. 그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막시밀리안 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적하는 걸로는 EITC 수급자만이 아니라 비수급자까지 고려할 경우에 EITC의 노동 공급 효과는 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증가된 노동 공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들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일한 일자리들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EITC 때문에 노동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은 노동시장에 경쟁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저하된 임금의 결과로 고용주들의 이유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금의 저하 때문에 아까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EITC는 적어도 일부분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직접 가는 현금 이전인 부분 중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고용주들에게 가는 현금 이전이다. 이런 제도다 이렇게 평가할 이래서 수가 초당적이야. 진짜. 그러니까 EITC 받는 노동자도 임금이 떨어지는데 못 받는 노동자도 동반해서 같이 떨어지니까 자본가들은 전체적인 이익을 보게 되는. 임금도 떨어지고 그 구직이나 탐색에도 더 이제 힘들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 세금을 동원해서 고용주를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EITC를 비롯한 각종 세액공제를 자본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시 로스타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EITC에 1달러를 지출할 경우에 저임금 노동자는 73센트를 얻고 사용자는 임금을 좀 더 낮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27센트를 가져가게 된다. 이런 연구를 하기도 했고 또 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세액공제 가치의 4분의 3은 노동자에게 가지만 나머지 25%는 사용자에게 간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기도 했습니다. 아까 그 36%가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는 그 이제 연구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여튼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다. 평균적으로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사용자에게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군요. 예, 그러면 노동 공급 효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노동 수요, 즉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요구와 관련해서 EITC 제도가 갖는 효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앞서서 이제 막시밀리안 카시 교수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노동경제학 문헌이 이제 고용주가 시장에서 갖는 힘, 그 지배력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용주들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들은 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동 수요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EITC에 의해서 제공된 보조금 때문에 노동 공급이 증가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 신규로 참여하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고용주의 상대적인 힘을 증가시키죠. 왜냐하면 동일한 노동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더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노동수요가 똑같이 30이라 하더라도 공급이 100이었다가 120이 되면 훨씬 노동수요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임금도 감소시키고 특히나 이제 수요 독점이라고 해서 노동 수요를 독점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보통 뭐 패스트푸드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고용 압박이 증가하게 되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수요 독점으로 인한 지대라고 해서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물 시장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 노동 시장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용주들이 수요 독점으로 인한 지대를 더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 공급 효과만 뿐만이 아니라 노동 수요 부분에 봐서도 지금 슬슬 사용자에게 되게 유리하다는 지금 이야기로 들려요. 그렇죠. 결국 결론을 지어주신다면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임금 효과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볼 때는 EITC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로 그 익스텐시브 마진 면에서는 EITC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EITC 수급액의 일부는 고용주에게 기속이 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 수준이 낮거나 협상 지위가 열악할수록 EITC 수급액에서 고용주에게 포획되는 비중은 더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EITC 수급자의 노동 공급 증가는 EITC 비수급자의 임금을 낮출 뿐만 아니라 동일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EITC 비수급자의 구직과 탐색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네 번째로 EITC에서는 사회 전체적인 노동 수요 증가를 견인할 기제가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EITC가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등과 관련해서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하신다면 기본소득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때요? 뭐 기본소득의 경우에 이제 말을 하려면 이제 노동 공급 효과만 이제 본다면 일단 기본소득을 얼만큼 줬느냐, 지급 수준에 따라서 노동 공급 효과가 달라지겠죠. 많이 줄수록 노동 공급 효과가 좀 노동 공급이 많이 줄 거고, 뭐 미미하게 줬으면 전혀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고, 심지어 또 재원 조달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또 개인의 특성,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노동과 여가에 대한 선호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소득의 비교 대상을 무엇으로 잡을까? 무엇과 비교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남우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아마. 그래서 먼저 기본소득과의 비교 대상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하면 가상의 무복지 상태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존재하는 복지제도, 즉 선별소득보장 요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볼 때 결론은 강남우 교수님이 역사하시듯이 선별소득보장과 비교할 때 기본소득은 확실하게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책 집행자의 관점에서 보다도 이게 더 경제효율이 크다. 이게 우리가 그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선별보장 같은 거는 수급액이 깎이거나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한계세율 100%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래봤자 다 뜯기는 거니까. 그래서 일할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기본소득은 일해도 깎이지 않기 때문에 노동공급 효과는 확실히 더 기초생활수급제도보다 크다. 뭐 단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거였고요. 요게 이제 좀 두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승수효과입니다. 승수효과가 뭐냐? 기본소득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소득층,
에서 더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한테 이제 그걸 포함해서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자금의 이동으로 본다면 고소득층으로부터 또는 고자산층으로부터 저소득층, 저자산층으로 돈이 이동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고소득층, 고자산층은 한계 소비 성향이 적잖아요.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건 결국 돈이 1원도 생겼을 때 그걸 얼마큼 쓸 것이냐 하는 그 성향이 적죠. 왜? 이미 풍족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더 생겨도 당장 그걸 꼭 쓰진 않잖아요. 근데 저소득층은 당장 1원이 더 생겨도 못 먹었던 삼겹살 사 먹고 못 먹었던 과일 사 먹고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럼 똑같이 돈 1원을 경제에 뿌렸을 때 더 소비 성향이 큰 사람한테 돈이 갔기 때문에 더 소비를 부추기게 되죠. 그럼 당연히 생산도 더 부추기게 되죠. 그렇겠네요. 따라서 일자리를 더 증가시키죠. 이런 식의 승수 효과가 당연히 기본소득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승수 효과를 이제 잘 굉장히 중요한 거고 승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기본소득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기본소득에 일자리 효과가 없다느니 일자리 정책이 더 좋고 기본소득 일자리 정책보다는 일자리 효과가 적다느니 이런 식의 오해들이 자꾸 승수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소득이 갖는 이제 공동체 효과라고 할까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미국 같은나 캐나다 같은 데서는 실험 결과에서 이런 걸 특히 많이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효과, 마약을 줄인다든가. 술을 줄인다든가, 뭐 공동체 내에서의 활동이 된다든가, 뭐 범죄와 의료비 감소 효과, 협동의식 증진 및 사회적 경제적 조직의 활성화 효과도 있고, 또 교육 투자로 인한 노동 생산성 증가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또 지대 추구 행위라든가 소득을 없앤다거나 또는 줄여드린다든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들도 있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 요소를 없애고 사회적인 갈등들을 해소하면서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효과. 이런 전반적인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본다면 기본소득의 공동체 효과는 우리가 수치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이 점에서 기본소득은 다른 어떤 선별복지, 어떤 노동연계복지보다도 훨씬 강력한 공동체 효과를 갖고 있다. 이 점 우리가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의 상상력만 가지면 지금 차인 선생님이 쭉 나열하신 이런 효과들이 저는 상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기본소득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실제로 캐나다 민컴 실험이라든지 그리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 같은 경우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다양한 공동체 효과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죠. 승수 효과도 발견이 됐습니다. 체로키 인디안 배당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건 뭐예요? 체로키 인디안들이 모여 사는 이제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카지노를 열고요. 카지노에서 나온 수익을 갖고 수익의 반은 이제 카지노의 재생산에 쓰이고 반은 이제 체로키 주민들 4,000명 정도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좋다. 1살부터 80살까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률도 떨어지고 또 음주율이라든가 마약 사용률도 확 떨어지고 특히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 사이의 갈등이 현저하게 주는. 사실 청년 세대가 볼 때 네이티브 아메리칸은 장년 세대가 싫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족보 딱 꺼내놓고 우리 13대 조상께서 말이지 우리 뭐 급제를 하셨는데 그러면 좀 코웃음 쳐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양반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딱 펼쳐놓고 우리 13대 주장인 와탕타카 주장께서는 그러면 청년이 듣고 있다가 야 그래서 땅 뺏기고 좋냐? 얼마나 열받겠어. 그런 분위기가 기본소득에서 많이 해소됐다 이거지. 근데 거기 체로키요? 체로키 인디안. 체로키 인디안 얘기 들으니까 참 되게 슬픈 게 우리가 주머니가 넉넉해지면 정말 마음 씀씀이도 넉넉해지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옛날에 영어 선생하지 않았습니까? 관대하다는 영어가 generous예요. generous의 뜻이 뭔가 하면 돈을 잘 쓴다는 뜻이에요. 관대하다가 돈이 있어야 관대해지는. generous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그렇겠지만 저희처럼 이제 저소득자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소득이 적어도 이 관계에 대한 욕구가 많은 편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하고 싶고 카페 가고 싶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머니가 넉넉할 때는 막 불러서 먹여야지 이런 사람들이 막 떠올라요. 다 사랑스럽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주머니 돈이 없을 때는 나랑 정말 친했던 사람이 연락 오면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오늘 계산은 누구 보고 하라고 해야 할까? 막 이런 걱정.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죠. 되게 비좁아지고 그 친구가 지갑 안 열 때 속으로 집에 가서
그래서 그렇죠. 아씨 뭐야 나 돈 없는데 좀 내지 이번에는. EITC 100만 원만 더 주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 진짜 정말 중요하구나. 예, 계속 이어주시죠. 제가 중간에 딴 얘기를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또 강남훈 교수님 최근에 나온 책에서 이제 그 기본소득의 경제학에서 나미비아와 인도 그리고 알래스카의 사례를 이제 잘 정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생산적 활동의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줬죠. 그 2008년과 2009년에 나미비아 실험에서, 그리고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있었던 인도에서의 실험의 연구 결과를 잘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고용률 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드러내지 않고 대신에 시간제 노동의 비율 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준 그 연구 결과들을 인용하시면서 기본소득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이 그릇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아울러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완화하거나 제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비용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출퇴근에 드는 이제 통근 비용이라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입고 먹는 것에 그 추가 지출이 소요되게 되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다양한 기회 비용,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나 돌봄 비용 이런 것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감안을 한다면은 적어도 좀 최소 소비 수준 이하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이 사회 전체적인 노동 공급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임금 효과 등에 갖는 긍정적 효과를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적인 노동 공급을 줄일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줄일 것이라고 저 말을. 두 번째, 기본소득은 한계의 소비 성향이 큰 저소득층, 저자산층으로 소득 이전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 수요를 늘리고 이로 인해 일자리 증가를 시키는 승수 효과를 낳는다. 예, 아무래도 저자산층은 바로 소득이 생기면 그걸 소비해야 되니까, 써야 될 사람들이니까 생산이 또 늘어나게 되고, 생산이 늘어나면 또 일자리도 증가되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기본소득은 다양한 긍정적인 공동체 효과를 낳는다. 제가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 이게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임금 효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이 사회 전반적으로는 임금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임금 수준을 높이려고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로 좀 쪼개서 보자면은 좀 임금이 떨어질 수 있는 영역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내재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성격의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 뭐 예를 들자면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성격의 일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더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을 늘려서 그들의 좀 임금을 낮추는 기제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가가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서로 활동가를 막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유토피아가 있나? 그래갖고 뭐 활동가가 막 넘쳐 흘러서 뭐 이렇게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임금이 좀. 임금은 떨어지지만 또 기본 소득으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소득은 또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 만약에 기본 소득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굳이 돈벌이로 강의를 안 다니고 다른 또 이제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좀 더 적게 주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가서 강연을 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현재와 같이 많은 일이 또 이런 일이죠. 화폐적 보상에 입각한 외재적 동기만을 주로 부여하는 성격의 일에서는 노동 공급을 줄여서 임금을 높이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사회적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영역에서는 임금을 낮출 수 있지만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한 영역에서 임금을 높여주니까 아주 좋은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우린 맨날 이래. 기본소득 얘기만 나오면은 아주 좋아. 자, 그러면 지금까지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임금 효과 등의 측면에서 EITC 제도와 기본소득을 비교해 봤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비교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이제 좀 초점을 둬야 될 게
노동과 노동 과정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술 진보를 추동하느냐, 아니면 노동과 노동 과정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술 진보를 억제하느냐, 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단어가 나왔었던가 이렇다 해서 기술 진보? 뭐 단어는 뭐 똑같지 않더라도 뭐 하여튼 플랫폼 얘기 많이 나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죠. 네.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그렇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을 인간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기술은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거지 러다이트는 옳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 그런 입장에 있죠. 네. 그래서 EITC를 비롯한 임금 보조금은 저임금의 저생산성에 낮은 질의 열악한 노동 조건의 일자리를 존속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 가격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생산성, 저부가가치의 저진로 경제, 이게 영어로는 로우로드라고 하는데요. 이 저진로 경제를 유지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노동과 노동 과정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기술 진보를 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이스탠딩은 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세액공제는 기술 진보를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한다. 노동 비용을 값싸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생산성을 향상하는 혁신을 하게 강제하는 압력을 약화시킨다. 세액공제는 사회 정의와 자유 원칙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노동시장과 경제 효과를 왜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국내 책이 번역이 됐죠. 앤디 스턴 같은 경우에도 EITC에 대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떡고물이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따져볼 때 만약 EITC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받아들일 의지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예일대 법대 교수인 앤 알스톱 같은 경우에도 고용보조금은 반어적이게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발전성이 없는 직업들에 평생 머무르도록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에 계속 남아있게 하는. 머물게 만드는. 그러면 EITC 때문에. 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은 노동자가 저임금의 저생산성에 낮은 질의 열악한 노동 조건의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기본소득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공장의 노동 조건이 너무 안 좋다. 보이콧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좀 뭐랄까 뒷심이 되어주는데 그게 없어서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더 기술 발전을 또 추동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시 교수도 UBI는 실제로 구직자들의 협상 지위를 강화하며 UBI 액수가 커질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그렇죠. 지적했고요. 그래서 UBI가 지급되게 되면은 사실은 저임금의 저생산성의 낮은 질의 열악한 노동 조건의 일자리에 대해서 자본가는 뭐 임금을 높인다든지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강제가 되죠. 아니면 아예 이러한 일자리를 기계로 대체하게끔 강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임금 올리자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니들 쫓겨나고 기계로 다 대체하면 니들은 막 깜통차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근데 기본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어렵게 될 수가 있죠. 근데 기본소득이 보장이 된다면 기본소득 받고 생계라든가 소득의 지위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전제로 된 상태에서는 기계로 대체돼서 일을 덜 하게 되면 인간이 좋아지는 거지 어떻게 나빠지는 거야. 그렇죠. 일 적게 하고 소득과 생활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단순 노동 줄이고 또 뭐 가치적인 어떤 이런 시간들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기계를 우리의 친구로 만드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기본소득이었으면 기계가 우리의 적이 되죠.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노동과 연계시켜가지고 지급액을 정하는 EITC랑 노동과 무관하게 일정한 지급액을 주는 기본소득이 큰 효과의 차이를 그렇죠. 보여주는 완전 다른 것 거죠. 같아요. 똑같이 돈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죠? 네, 또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수급률의 문제, 그다음에 빈곤 감소 효과, 그리고 행정 비용이나 행정 부담 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주거나 주어야 할 사람에게 주는 뭐 이런 게 이제 행정 오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차원에서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별복지에서 진짜 항상 문제되는 게 부정수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파레스와 판데르보르트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EITC의 장점이라고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수급률이 무려 80%에 달하기 때문에 이제 빈곤 가구 임시 지원, 그
탄프라고 하죠. 이제 예전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때 복지개혁 이전에 이제 AFDC가 이제 TANF로 바뀌게 됐는데요. 이러한 제도나 푸드스탬프 등과 같은 재산조사에 기초한 기존 제도들을 능가한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뜯어보면은 EITC의 수급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수혜자들이 모두 세금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세금 신고 대리업자들에게 또 돈을 내야만 한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한테 돈 내는 거 그렇죠. 얘기하는 건가? 안 그러면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아니, 신고를 못하니까. 신고를 못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게 한 5% 정도나 뭐 또는 한 10%에 달한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막상 소득 수준이 이 제도의 도입 구간, 그러니까 이제 점중 구간이 되겠죠. 여기에 머무르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몇몇 소수민족 집단에서는 수급률이 낮게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 정도 받는 저 구간에 있으면 EITC가 뭐 신고하는데 드는 돈이 20보다 더 들어. 뭐 안 하죠. 안 해버리죠. 네, 그게 수급률이 굉장히 귀찮고 네, 그걸 받는데. 맞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본소득의 수급률은 100%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목표로 하는 인구 집단도 EITC와 같이 뭐 노동 요건이라든지 소득 자산 요건이라든지 가족 구성원이 뭐 몇 명이 되는지 뭐 아동이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요건들을 동시에 갖춘 저임금 노동자 가구로 제한되지가 않죠. 기본소득은 특정 정치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목표 집단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파레스와 판데르보트는 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취직을 해서 EITC를 받게 된다고 해도 그 직장을 그만둔 뒤에 몇 달이 지나서야 EITC 수표를 받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해소득세와 마찬가지로 EITC 또한 사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이 사후적 지급이라고 하는 사후적 작동이라고 하는 것이 빈곤 가정들이 소득이 끊어지는 충격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세액공제 능력의 중대한 제동장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 되게 세게 말씀하셨네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방송하면서 세액공제라고도 했다가 EITC라고도 했다가 뭐 임금보조금이라고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용어를 쓰는데 다 같은 얘기인데요. EITC에서는 TC가 텍스 크레딧이거든요. 네. 텍스 크레딧이 한국말로 하면 세액공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세액공제라고 하나 EITC라고 하나 같은 말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처음에서 말했듯이 EITC는 그 전해의 소득에 대해서 그 소득액에 따라 다음 해에 지급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에 내가 실직했어.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EITC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바로 그 수개월이 바로 빈곤층에게는 가장 크리티컬 포인트, 굉장히 그 취약한 생계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뭐랄까 이 EITC라는 세액공제 제도는 정말 빈곤할 때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한참 지나서 가리 늦게 도움을 주는 매우 굼뜨고 게으른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어요? 이게 음해소득세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어떤 해결책의 방법이 있는데 선급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미리 주는 거. 미리. 근데 또 미리 줬다가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조사가 잘못돼서 다시 토해내야 되나? 그런 문제도 그렇죠. 있죠. 과거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말이죠.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이런 제도를 했는데 그래서 일부 이제 수령자들이 자신이 받을 EITC 일부를 수표 형태로 미리 청구할 수 있는 선급 장치를 도입했는데 수급률이 굉장히 낮아서 결국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왜 신청자가 적었나 하면 이 먼저 받았다가 회계연도 말에 세액공제 환급은커녕 세금을 내야 하는 위험을 떠맡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게 이제 원래 예상했던 소득보다 훨씬 많이 벌게 돼버리면은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소득이 더 생겼어. 일을 더 했어. 받은 것도 토해내고 그래서 또 못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주긴 하나요?
좀 덜 벌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죠. 그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자기가 더 많이 벌 거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소비를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사람들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받았다가 나중에 더 많이 토해내게 되면 그게 일시금으로 이제 그렇죠. 엄청난 부담이 됐어요. 이미 성급해서 땡겨서 쓴 거는 썼을 텐데. 네. 그것도 끄집어내야 되고 또 내야 되고 세금을 환급받아야 되지 않고 내게 되는 상황이 되면 2배로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과 다 비교해보면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는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이점은 뭐 너무나 명백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에 대해 한해서 사업소득자는 제외하고요. 다음 연도에 받지 않고 해당 연도에 단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어요. 언제 도입했어요? 저 몰랐는데. 언제 도입했죠? 이번에요? 이번에죠? 그 좀 알려줘야지. 세상에. 우리 이렇다 청취자분들은 다행히도 오늘 방송 들어서 아시겠지만 도대체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 근로장려금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미국의 경우를 볼 때 이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패한 게 한국에서 성공한다고 참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저 의문시 됩니다. 그러게 말해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고 이걸 조기 신청을 내가 할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괜히 번거로울 수도 있죠. 현황 동안 나중에 부터 내야 되는 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또 남은 기간에 또 돈을 많이 벌면 어쩔 거야. 어쩌면 참 이상한 해결책이라는 건 느낌이 듭니다. 아니 또 EITC는 근로소득과 연동해서 지급액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점증, 정체, 점감 구간도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행정비용도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들 것 같은데. 네, 가이스탠딩도 뭐 다음과 같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세액공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실수와 사소한 부정을 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모든 세액공제 약 4분의 1이 적절하지 않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140억 달러의 공금이 쓰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복지수급의 부정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복잡해서 실수나 오해를 낳은 결과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영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수급자는 국세청에 소득 추정액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저소득층인 경우에 소득과 노동 시간이 더 유동적이다. 그렇죠. 예전에 유니버설 크레딧 그럼요. 당연하죠. 정규직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추정을 해? 일용직 같은 게 더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추정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저임금 노동자만 해당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초과 지불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 때문에 더 심한 빈곤과 채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기본소득은 사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앤 알스톳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현금 절약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에도 맞고 현실성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적 현금 급여는 집행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남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 가지로 열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주들이 임금을 축소 보고한다라든지 노동시간을 과다 보고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유령 노동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뭐 등록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더 복잡하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현금 프로그램들은 완전히 단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적인 도전 과제들을 거의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임금 효과, 그리고 기술 진보 억제와 추동, 수급률과 빈곤 감소, 그리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EITC와 기본소득을 비교를 했는데요. 또 다른 측면의 비교가 또 있을까요? 네, 다음 차원은 이제 최소 극대화 원칙과 개인의 자유에 관한 것인데요. 최소 극대화. 네. 어렵네요. 말이 어렵습니다. 뭐지? 최소인데 극대화야. 이건 뭐죠? 영어로는 이제 맥시민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최소 수혜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영어로 만약에 이제 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들의 어떤 상황을 가장 좋게 한다, 극대화한다라고 해서 이제 맥시민이라고. 그 최소 수혜자. 네네. 그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뭐 복지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원칙이다. 이게 이제 최소 좋은 원칙이네요. 극대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존 롤즈의 유명한 정의론이 있죠. 그래서 존 롤즈는 이제 정의의 두 가지 원칙으로 제일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그리고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원칙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제2원칙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또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도 다시 기회균등의 원칙과 최소수혜자 우선성의 원칙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최소수혜자 우선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내에 있는 최소수혜자의 몫을 극대화하는 분배 원칙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최소 극대화 원칙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최소 극대화 원칙에 입각해서 EITC를 비롯한 임금 보조금과 기본소득을 비교 평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구분을 해서 예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비자발적 실업에 처한 저소득 가구 A와 취업자가 있지만 저임금이라서 소득이 낮은 가구 B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B 가구는 노동 요건이라든지 소득 자산 요건이라든지 가족 구성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EITC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EITC는 소득과 취업 유무 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A 가구에게는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죠. 하지만 반면에 A 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더 나은 B 가구에게는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EITC는 최소 극대화 원칙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아예 뭐 일자리가 없으면 아예 EITC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은 EITC 수급 가구 내에서도 좀 유사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점증 구간에 속하는 C 가구와 D 가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C 가구는 오래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노동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하지만 D 가구는 C 가구보다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노동소득이 더 많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가구의 가족 구성은 동일하다고 또 추가로 가정을 해보면은 C 가구가 D 가구보다 소득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EITC 수급액은 오히려 C 가구보다 D 가구가 더 많게 되죠. 점증 구간이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일을 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뭐 돌봐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현금은 더 필요한데 노동소득이 줄다고 EITC도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도 EITC는 최소 극대화 원칙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기본소득이나 음해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가 있는 가구냐 없는 가구냐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현금급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둘 다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지만 이를 위한 세금은 납세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또 개인 단위로 지급된다는 추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파악한다면 기본소득이나 음해소득세와 같은 무조건적인 현금급여 프로그램은 최소수혜자들의 자유와 경제적 보장을 증진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EITC는 최소극대화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정책이지만 기본소득은 최소극대화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는 어떤 거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최소극대화 원칙과 개인의 자유 측면.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도 사실 기본소득이 EITC나 뭐 고용보조금, 임금보조금보다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앤 알스토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렇죠. 일을 하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서핑을 하고 싶은데 EITC 그럼 확 주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서핑할 시간이 어디 있어? 돈 벌어야지. 그렇죠.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일을 하고 또는 현재는 잠시 뭐 돌봄 노동을 한다든지 교육 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여지를 주고 그것도 특히나 이제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사람들에게 더 혜택이 가는 식으로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보조금과는 달리 무조건적인 소득,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빈곤층에게
그들이 그들 자신의 노동 생활을 개인과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구조화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많은 교육을 추구하며 심지어는 어디서 살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더 큰 자유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급여는 사회의 가장 덜 자유로운 성원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확장함에 있어서 고용보조금을 비롯한 현재의 그 어떤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도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찬인생님 요즘 기본소득 강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혹시 더 추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신지? 네, 저는 좀 경제하고 좀 조금 동떨어진 얘기를 좀 추가하고 싶은데요. 네. 도덕적 측면을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도덕적인 측면? 예. 네,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걸 일단 개인의 자유도 증가시킬 것이지만 그렇죠. 공정성도 굉장히 증진시킬 것이다. 아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제도의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참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가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이죠. 네. 가부장. 네네. 네. 복지급여가 전부 가구 단위로 지급되니까 그렇죠. 꼴랑 탄 거 좀 받아 쓰려고 그러면 네. 그또 꼴랑 그 눈치 봐야 돼. 그래서 그 참 가구장애 어떤 집에 네. 또는 고용주들 그다음에 행정 관료들 요새 뭐 동사무소 직원들 많이 친절해졌지만 또 복지급여를 타려고 가면 또 좀 분위기가 좀 다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행정 관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선에 이제 상담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다른 측면에 이제 분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다라는 것을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네. 모멸감들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각종 제출할 서류도 있으며 진짜 얼마나 내가 가난한지를 상담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이런 수치심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도 자체가 갖는 모욕이죠. 그렇죠. 제도 자체가 갖는 모욕. 제가 말을 좀 잘못했더니 그냥 찰떡같이 지적을 하셨네요. 아니 진짜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물질적 공핍이라는 공포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렇죠. 제도가 주는 그런 모욕적 상황을 우리가 다 떠날 수 있도록 그런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또 유급노동과 연관되지 않은 무조건적 복지급여를 주게 되면 결국 무급 돌봄노동이나 보통 여성들이 많이 하죠. 아무래도 시민 참여나 문화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보수를 지불하는 셈이 되죠. 과거에는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만 있을 때는 이게 전부 무급이 되니까 전혀 이제 완전히 보상이 되어 있지 않는 거지만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면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도 증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도 이 기본소득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더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 한번 받아보기만 하면 저는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초생활수급이 왜 생계급여가 3-40만 원밖에 안 되냐. 그거 100만 원 주게 되면 차상위 계층이 전부 반란합니다. 그렇죠. 봉기합니다. 봉기. 왜 기초생활수급자만 못 사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별급여라는 게 소수의 타겟팅된 그런 선별급여 자체는 큰 액수가 될 수가 없고 따라서 늘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항상 중산층이라든가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거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또 조정도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UBI는 우리 알다시피 대다수 대중이 모두가 다 받고 플러스 마이너스 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볼 때 또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인구의 대다수고 80에서 90%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민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지지가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보편적 지지에 기초해서 급여액도 같이 늘려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우월한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하고 정치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제 기본소득이 갖는 장점 이게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어쩌면 EITC와 기본소득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체급이 달라 체급이. 체급이 다르고 이건 적수가 될 수 없다. 하나는 장어야, 하나는 장어. 그럼요.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EITC가 기본소득이 적수가 될 수는 없지만 이제 기존의 제도들도 있는데 왜 꼭 기본소득을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우린 또 이걸 다 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본소득이 더 강점이 있으며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다른 적수도 안 되는 네. 그런 제도들하고 이렇게 비교 분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그 입장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EITC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낫잖아. 그건 아무것도 안 주는 상태하고 자꾸 비교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EITC 제도에 맹점이 있으니 이걸 기본소득으로 바꾸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 이렇게 하면 자꾸 비교해서 잘못된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한테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EITC와 기본소득을 좀 비교 분석해 봤는데요. 아이유님이 지금까지 얘기를 좀 잘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EITC를 비롯한 임금 보조금 정책이 현재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차원에서 따져보았을 때는 기본소득의 길에 비해서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는 길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세게 해주시니까 좋다. 네, 결코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좀 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최근 정책 기조, 그러니까 EITC를 확대하는 거라든지 고용 중심적인 복지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확대하는 그런 정책 기조와 그리고 이제 제2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이 또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5년에 한 번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인데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019년부터 2023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의 내용도 봤을 때에는 사실 기본소득의 길은 전혀 또는 거의 열어두지 않은 채 EITC 확대의 길 그리고 고용중심적 복지정책 강화의 길로 가는 흐름이 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ITC 확대의 길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것으로 만약에 전망을 한다면은 EITC와 보완적인 형태의 최저임금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또 좀 극히 우려되는데요. 연구 결과들을 보면 좀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유의미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EITC가 확대된다고 했을 때 고용주들에게 포획되는 몫에 상당 부분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낮추고 싶더라도 최저임금이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귀착되는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불법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고용주들이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도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 니콜스와 로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과 EITC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이미 확대된 상태이죠. 그래서 고용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많죠. 거기다가 또 뭐 지난번에도 다루셨지만 탄력 근로제마저 이제 확대하려고 추진하는 형국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최저임금이 기능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미치는 힘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이 또 여전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탄력근로제 때문에 지금 국회 담정이 뽑힌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 중에서. 네. 그래서 최저임금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아마도 이제 EITC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많은 부분은 고용주들에게 포획되는 확률이 높다. 특히 저임금이고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잘 지탱이 되고 있으면 EITC가 임금 보조금으로 기능하는 그 힘을 많이 약화시킬 수 있다. 이제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 개인의 자유의 확장,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 최소 국대화의 원칙, 경제적 효율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지지, 윤리적 정당성 등 모든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기본소득이 EITC를 비롯한 임금 보조금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차원. 네, 좀 세. 네. 그런데 우리가 고용중심적 복지정책 강화의 길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물론 필요하지만 노동과 생산 그리고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이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신 강남훈 교수님의 신간 기본소득의 경제학에 나오는 다음의 문장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비임금 노동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임금 노동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비임금 노동도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은 최소한 얼마는 타인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공유부, 즉 공동자산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공동자산이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부의 원천은 노동만이 아니다. 부의 원천은 노동과 자연이다. 여기서 자연은 연합지성, 공동자산과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부의 원천은 노동과 공동자산이다.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의 소득의 일부, 예를 들면 11조 정도는 내가 생산할 때 공동으로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몫이다. 예, 이러한 강남훈 교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뉴턴 얘기가 나오네요. 네.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뉴턴의 얘기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가 딱 마음에 새겨졌거든요. 저희도 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